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본자유화 그리고 자본 통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단기 외채 그리고 외환 보유고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자본자유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외 채무 관리, 그다음에 보유고 관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이런 순으로 갑니다. 우리가 자본자유화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남아 돌아가는 잉여, 자본 잉여국, 소위 이제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기축통화국들. 어느 정도 이제 그 국가의 부가 축적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비교적 자본이 풍부하죠. 그 자본을 좀 더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소위 개도국이라든지 이 후진국들은 자본이 부족해요. 투자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적된 자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이제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로의 이 필요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자유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자유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개도국과 후진국들이 선진국에서 그 잉여 자본을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생산시설을 만들고 고용하고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해왔죠. 대단히 중요한 그 자본자유화의 순기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본자유화를 통해서 이제 이 흘러가는 자금들이 잘못 이용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상환 능력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자본을 도입해 가지고 그걸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자유화는 상당히 이 밝은 면과 또 박지 못한 면이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자본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된 거는 사실은 비교적 그 가까운 근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이 많이 통제가 돼 있었어요. 자유롭게 자본이 이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통제 체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유래로 보면 1950년대 미소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그 이전은 주로 이제 이 동구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자금들이 미국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많이 예치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그 냉전 체제가 피크로 가면서 동결하는 이런 이제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동구권 자금들이 서방에서 많이, 특히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유럽, 특히 영국의 런던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레귤레이션 Q라는 게 있어요. 금리 상한을 규제하는 법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되면서 미국의 자본들이 이런 규제가 없는 이제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유로머니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런던이나 이런 데는 금융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이런 런던이나 영국의 은행들이 자유롭게 이런 자금들을 예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높게 줄 수 있고, 또 비교적 여러 가지 그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금융 자금들이 미국 그 정부의 레귤레이션 Q를 피해 가지고 유럽으로 많이 이동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유로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70년대 들어서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유국들의 달러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달러들이 또 그 투자처를 찾아서 주로 선진국들 은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유로 자금. 초기에는 주로 이제 달러가 움직였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자금들이 마르크에 투자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엔에 투자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파운드에 투자하기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 마르크, 유로 이엔, 유로 프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통칭해서 이렇게 규제 밖에서 어느 특정한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프쇼어 성격을 가진 그런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되고 움직이는 소위 한머니성 자금을 우리가 유로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로머니는 국제 간의 금리차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본 자유화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좀 미리서 우리가 기초 지식으로서 이제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은 고수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수익을 추구하려면 개도국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금리도 높고 개도국 쪽에 이제 자본이 투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을 풀어야 돼요. 소위 캡처 컨트롤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컨트롤을 다 걷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CD라든지 이런 선진국 클럽에서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자유화 코드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직접 투자 또는 간접 자본 투자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그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1996년에 OECD 가입하면서 한 3년 동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본 그 계정의 여러 가지 컨트롤, 자본 계정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 걷어내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화의 순서 분야별로 외국인 주식 투자는 어떤 단계를 갖춰서 뭐 5년 후 또는 7년 후에 완전 자유화한다. 또 단기 자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본 자유화 코드에 이제 서명을 하고 OECD 회원국이 됐죠.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 이듬해 바로 IMF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자본 잉여국인 선진국들, 또 선진국의 금융회사들, 선진국의 소위 큰 손들은 이 개도국의 그 자본 규제, 통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자유화의 그런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자본 자유화에 이제 이 조기 자본 자유화 할 거를 다 권고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IMF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월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이제 개도국 측에서도 당연히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니드가 서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자본 자유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개도국들 특히 한국 같은 이제 이 경제 개발 모델은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다가 부족한 그 재원을 보충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장을 만들고 또 수출을 하고 해서 이 성공한 경제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 모델을 따라온 거죠. 한국 모델을 따라오려면 당연히 자본 자유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자유화는 이제 이 80년대 또 90년대 초 중반까지 전 세계적인 대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후 그 과정에서 남미의 일부 외환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남미의 외환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특히 그 중에서 재정의 취약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부자들이 해외로 달러를 빼돌리는 캐피탈 플라이트 이런 것으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하고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데 아시아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단기 달러 유동성 부족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해외에서 단기 외화 자금을 너무 많이 들여오고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97년 9월이 이제 우리 아시아 환행이 직전이죠. 물론 이때 7월 달에 이제 태국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이때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자본 자유화에 관한 이슈를 이 문제를 IMF 헌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IMF가 이거를 관리하겠다. 자본 자유화에 관한 소위 캐피털 어카운트 자본 계정에 관한 그 자유화 문제 이거를 IMF가 다루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IMF는 주로 뭐예요? 뭐를 다뤄요? 심재민. IMF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상품을 다뤄요? 상품? 그래. 외환. 환이에요, 환. IMF의 그 이 최대 미션은 중심엔 그 외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자본하고 외환하고 전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자본 자유화는 그 당시에 이제 OECD에서 관리했어요. OECD 자본 자유화 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려면 이 코드에 맞게 모든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OECD는 이 관할 범위가 어디예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예요. OECD가 현재 34개국인데 물론 이제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OECD 가맹국이 뭐 25개국, 24개국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OECD 선진국 클럽에 가맹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은 자본자유화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고 일이 좀 될 것 같으니까 IMF가 그럼 이걸 우리 일로 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기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야 일거리가 생기고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영역이 넓어지고 파워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IMF 아시아 외환위기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고 나서 바뀝니다. 이후에 이제 G20도 생기고 또 IMF에 대한 시각도 아시아 외환위기의 그 핵심에는 단기 외화자금, 단기 외화부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제 빌딩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과도한 해외 차입, 그다음에 대외 채무의 관리 소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금융당국, 정부 당국의 건전성 감독 부족, 이런 것들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차적이고 질서 있는 자유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단기 차입보다는 중장기 차입을 우선해야 되고 뱅클론 같은 채무성 자금보다는 FDI, 외국인 투자 자금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99년에 뭐 G20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IMF도 보고서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9년에는 여기까지는 자본 통제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자본은 무조건 자유화되어야 되고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원칙이었는데 이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자본이 이렇게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99년 3월하고 2000년 5월에 두 차례 걸쳐서 IMF가 자본 자유화와 통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한 10여 개국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칠레에서 VDR이라는 그런 자본 통제 조치도 했고 이런 이제 해서 많은 나라들의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결론 비슷하게 내는 건데 자본 통제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이것이 이제 외환위기가 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때 미리서 자본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든지 또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긴급히 이렇게 막는 그런 이제 통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 자유가 이미 된 국가들은 이런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 일관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 통제는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자본 통제 부작용이 또 있다. 한번 어느 나라가 자본 통제를 했다는 사실이 레코드로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 국제 투자자들이 그 나라 들어갈 때는 한층 더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G20 그 재무장관 회의하고 IMF에서 이제 논의하고 보고서를 낸 거 보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불균형이 결국 자유로운 국제 자본의 이동을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에 과잉 유동성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고 그 과잉 유동성 소위 글로벌 불균형을 일으키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자본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몰릴 때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선진국들이 위기에 다 빠졌기 때문에 자본이 다 신흥시장국으로 쏠렸어요. 브라질, 인도, 중국 같은 데는 컨트롤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데 한국 또 뭐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시에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절상되는 이제 그런 시장 교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 이동 관리에 관한 원칙, 하나 일관된 coherent conclusion이라는 원칙을 IMF가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본의 급속한 이동으로 인한 어떤 시장 불안, 또 거시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금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루덴셜 메저 MPM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캐피탈 플로우 매니지먼트 메저 이게 두 가지를 좀 이론적으로 분리해서 어떤 것이 이 거시건전성 수단이고 어떤 것이 자본 통제 수단이냐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거의 선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나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간에 아시아 외환위기 공부를 하면서 몇 차례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아시아 외환위기하고 자본 자유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프리 sak스 같은 교수는 아시아 그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퍼세틱한 그런 이제 그 입장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위기를 당한 국가들이 뭐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이렇게 위기를 당한 것은 결국 자본 자유화로 인한 것이다. 자본 자유로 인해서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단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기국들을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case of bad market happening in good economies. 뭐 상당히 그 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위플로즈 교수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경제 그 센터 연구소의 이제 이 교수는 외환위기,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니까 이 나라들이 다 금융 자본 자유화가 급격하게 추진되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급격하게 이게 감염이 되더라. 전염이 되더라. 컨테이전 이펙트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이런 자본 자유화 하에서 이런 어떤 컨테이전 이펙트가 생기고 급속한 쏠림 현상을 통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무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오더라.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자본 자유화 또 금융 자유화 이런 규제 완화의 동시에 비교적 그 성장 잠재력 있는 국가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로 미국이나 또는 유럽 자금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 되는데 비교적 생산적인 부분에 이제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도 투자가 많이 되지만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자 또 건설업체 건설업 부분 이런 데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자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자산 가격 버블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하열되고 그냥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출 물가도 당연히 강세가 되는 거죠.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제 수입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상수입 적자는 결국은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는 외국 자본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채를 증가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마켓 센티멘트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어떤 내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에 움직이면서 이게 결국은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이것이 이제 외환자유화와 또 자본자유화와 아시아 외환위기의 하나의 고리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자유화에 관해서 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된다, 규제해서 안 된다 이런 찬반 이론이 그때 많이 이제 대두가 되죠.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98년 3월이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막 와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IMF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저도 한국 대표로 이걸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레리 서머스는 그 미 재무성 US 트레저리의 어시스턴트 트레저러 그러니까 차관보였고 그 뒤에 이제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됩니다만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 스티글리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죠. 당시에 월드뱅크 수석 부총재였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자본 자유에 관해서 논쟁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메모한 노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제트키를 이용하면 프로펠러 단 비행기보다 훨씬 목적지에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저렴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대형 제트기가 뭐 요즘 에어버스 뭐 300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백 명씩 태우고 다니는데 이게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과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비행기 안 띄울 거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항공 안전 규칙을 제정하고 또 활주로를 충분하게 연장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난다 그래서 비행기를 안 띄울 수는 없다. 또 비행기 안 탈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하죠. 이 상당히 자기 논리에 강한 사람입니다. 레리 서머즈는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같이 여러 회의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 되게 3단 논법을 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천재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미 재무장관까지 하고 공화당 정부로 넘어가서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하고 다시 민주당 정부로 와서 대통령 그 경제 자문을 하고 사무엘슨 그 경제학을 쓴 사무엘슨의 이제 조카고 그 집안이 전부 다 하여튼 대단히 경제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만만하고 대단히 하여튼 자기 주장과 논리에 강한 그런 이제 학자이자 행정가입니다. 근데 이제 조 스티글리츠는 비교적 그 이 개발도상국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개발도상국이나 약자 쪽에 좀 프렌들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티글리츠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학문적인 궤적을 따라가 보면 되게 그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정비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배가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본 자유화에 대해서 이제 이 왈가왈부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자본 자유화를 다 지지했어요. 그래서 93년 3월에 IMF가 최근 자본 통제 사례와 교훈이라고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이 자본 통제를 통해서 자본 이동을 규제해도 여러 가지 이런 빠져나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 통제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의 보고서를 냅니다. 뭐 여러 가지 우회 수단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다고만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다 범법행위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Under invoicing of export and over invoicing of import.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기 읽어보면 바로 이게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옛날에 뭐 그냥 어느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데 이런 수법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데 수출 가격은 실제 뭐 100원인데 90원으로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10원은 현지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있는 거죠. 정부에 신고한 것도 90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저쪽 수입업자하고는 100원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100원짜리를 수입하는데 110원에 수입했다 하고 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원은 현재 파킹에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 그 소위 기업들, 특히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뭐 요즘 보니까 KBS에서 뭐 한국의 뭐 재벌들 해외 부동산 또 해외 오프쇼어 센터, 텍스 헤이븐 이런 데다가 자금 빼돌린 거 이제 집중적으로 기획 취재하고 조명하고 있는데, 뭐 그런 케이스의 일부도 이런 방식을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차 조정인데 이건 뭐 수출 대금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수출 대금 가능한 늦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입 대금은 즉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가 해외 파킹되어 있는 거죠. 바로바로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나갈 것은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나갈 것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올 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환치기 네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수출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건 보내고 돈 받고 또 물건 가져오고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밀수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소위 그 외국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 일부가 또 이걸 이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밀수 같은 거 할 때 중국에서 이제 밀수품을 들어오면 공식적인 은행 창구를 통해 송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중국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 무역 채널을 통하지 않고 해상을 통해서나 물건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의 브로커한테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은 그 수입 대금을 못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우리 원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 또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출하는 사람도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돈을 공식적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브로커가 또 수입업자한테 받은 돈을 수출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소위 네팅이 되는 거예요. 정산이 되고 그 차액만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불법적인 무역 거래의 이면적인 그 대금 결제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자본 거래, 예를 들어서 해외에 돈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차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언젠간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역의 거래, 그냥 뭐 해외 친지한테 그냥 송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간 그 돈은 해외 주식에 가서 파킹이 돼 있거나 또는 해외 은행에 가서 이제 예금이 돼 있는 상태지만 우리나라 계정상으로는 이 돈은 이미 이 해외 증여로 나간 자금, 국내로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는 자금, 리포팅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수단이고 또 해외 지사 설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달 100만 불 경비가 필요한데 150만 불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50만 불을 보내고 추가로 보내고 그건 현지에서 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불법으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또는 자기 애들 무슨 뭐 유학하는데 무슨 고급 차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 기법인 옵션, 수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규제를 다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 통제라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시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그런 불법적인 유형의 자본 거래이면서 환거래인데 그 IMF가 이런 사례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9년 4월에 가서는 이제 G20 산하 그 금융안정 포럼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거기서 세 가지 작업반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자본 이동에 관한 작업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자본 자유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본 자유화는 어떤 자본 자유화냐, 그리고 자본 자유화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채무관리, 외채관리 이는 어떤 거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충격이 발생해 가지고 위기가 급박했을 때 그때 자본 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세 가지 이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자본 자유화하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이 자본 자유화에 관해서 뭐 이런 그 어떤 큰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본 통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이 IMF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자본 통제만으로 위기가 이렇게 막아지지 않는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다. 그리고 이 펀더멘탈 중에서 특히 대외 부분, 뭐 경상수지나 자본수지 부분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는 특히 자본 통제만으로 자본 이동을 막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 거시경제 정책을 얼마나 건실하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자본 자유와 또 자본 이동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국가는 자기 혼자 그 국가 채무만 관리하고 공공 부분, 은행 부분, 비은행 부분 이렇게 각각 그 외채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각각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외채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이 외환위기 직전에 자본자유와 외환자유 하면서 요 외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자체가 정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어디서 누가 얼만큼 무슨 형태의 돈을 빌려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총 외채만 그냥 그 한국은행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차입 주체가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집계가 돼가지고 보고가 됐지만 아주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런 거를 총체적인 외채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외채하고 관련된 이 자료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당국이 필요하면 이런 민간 부분에도 자료 요청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금 여기서부터 한 발 더 나갔죠. 그래서 이제 뭐 자본 이동 규제에 관해서 보면 크게는 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눠지고 그 외에 이제 외환 건전성 규제 같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규제, 직접 규제는 이제 캐피탈 컨트롤을 직접 하는 거죠. 대외 결제 및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부가 중지시킨다든지, 외환의 중앙은행 집중제를 시행한다든지, 자본거래, 특히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인허가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직접 규제고, 간접 규제는 이제 가변 예치 의무제 또는 뱅크 텍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 예치 의무제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또 나갈 때는 주로 이런 이제 이 자금은 특히 단기 투기성 한머니들은 금리차, 그다음에 그 환차를 노리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예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많이 들어오겠어요? 미국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하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금리차가 그래도 한 1, 2% 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원화 절상까지 대주면 더욱 좋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환차나 금리차를 보고 움직이는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그 동기와 유인을 일부 이제 정부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본의 옌 캐리 자금이나 달러 캐리 자금이 들어올 때 100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무이자로 중앙은행이 예치해라. 80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할 경우는 30% 예치해라.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자금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뱅크 텍스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IMF 보고서에 의해서 금융거래세, 또 금융안정 부담금, 금융활동세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그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모든 파이낸셜 트랜잭션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의 세금을 매기는 소위 토빈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간접 규제 하나로 속한다. 그리고 이제 이 외환 건전성 규제는 주로 외환 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이라든지 선물한 한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많이 차입하는데 일정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제 G20 이후에 좀 더 자본 이동과 자본 그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 시발은 그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이 표를 보면 2010년 1, 4분기에서 3, 4분기 사이 불과 한 9개월 사이에 신흥시장국으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이 한참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고 유럽으로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유럽도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위험을 피해서 신흥시장국으로 자금이 몰린 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400억 불 이상 이렇게 단기간 내에
들어오고 한국도 300불 이상의 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 명목 실효 환율이 이렇게 다 올라가요. 단기간 내. 이게 지금 명목 실효 환율이 국가별로 이렇게 4%에서 6% 단기간 내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예요. 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저브도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비판이 G20 정상회의 중에서 신흥시장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번 위기가 글로벌 그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분석 위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지만 또 하나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빠져나간 달러가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 한국으로 가서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해서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유동성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그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고 이것이 서브프라임까지 이 투자가 돼 가지고 결국은 버블을 생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차제에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불균형이 생긴 것은 결국 중국의 위안화가 과소평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게 더 절상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주장이 맞닥뜨려 가지고 결국은 이 자본 이동에 관해서 좀 뭔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자본 이동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원칙과 수단들,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동시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흑자를 이렇게 내 가지고 막대한 달러를 확보했으면 이거 다 미국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신흥시장국에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육성 이런 두 가지 큰 축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지만 자본 통제. 자본 통제는 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을 자본 통제라고 그러고 이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어떤 정책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 금리라든지 환율 조정 이런 거시 정책을 통해서 해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내 외국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비거주자에 대한 또 외국 통화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이런 캐피탈 컨트롤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런 과정을 IMF가 아티클 4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감시를 하도록 이런 이제 이 원칙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국들이 흑자 재원을 신흥시장국 내 또 제3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신흥시장국의 캐피탈 마켓, 본드 마켓을 육성시키는 어떤 그런 G20 차원의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뭐 분석한 것들이에요. 이번에 2010년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그렇게 막대한 돈이 신흥시장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는 이제 이 글로벌 요인과 지역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클리컬한 팩터가 있고 스트럭처럴한 팩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IMF의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이러한 분석 위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방금 얘기했듯이 소위 non-capital flow measures, 그러니까 비자본 통제 수단들, 소위 거시 건전성 정책에 속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환율 정책,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정책, 통화 재정 정책이 있고 이런 것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다.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환율을 절상시키라는 거죠. 환율은 절상 안 시키면서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1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거 다 하고도 안 된다 그럴 때
캐피탈 플로우 메저스를 쓰는데 이건 자본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캐피탈 플로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인 어떤 인허가라든지 또는 뭐 부담금 부과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적인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세제, 또 직접적인 외화 차입 제한, 뭐 통화별로 달러를 빌려올 때는 지급 준비금을 더 쌓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수단을 쓰게 된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이고, 이 표가 보면 조금 이것을 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책 당국이 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하는 이 다이아그램을 보고서 잘 판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자본자유화와 대외채무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갈 때 기업의 재무관리나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다름이 없습니다. 기업도 자기 자금만 가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외부 차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외부 차입의 결과 가지고 있는 게 기업 부채지요. 그리고 기업이 이 수시로 응급한 그런 이 유동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의 유동성 자금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미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여러분 어머님들이 다 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가계 생활도 이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자본 유입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지금 이제 2010년도 그 초에 브라질, 멕시코, 한국, 인도 막 이런 데로 막 자금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단기간 내에 수십억 불씩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이 환율이 막 떨어지고 주가가 그때 막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그 찬물을 확 끼얹은 것이 유로 재정위기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이 신흥시장국들이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시경제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자금이고 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의해서 환율이 절상되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그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때 먼저 이쪽 거시정책 관련해서 조치들을 하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원화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 Yes? 그러면 원화 절상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원화가 지금 1,200원인데 1달러당 해외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원화는 절상 압력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아직도 좀 뭐 원화 절상을 해도 당장 우리 수출업체들이 그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면 1,100원으로 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근데 이미 환율이 우리 1,100원까지 이미 가 있어요. 더 내려가면 이제 수출업체들이 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절상시키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이 아직 외환보유고를 좀 더 쌓는 게 좋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달러를 사가지고 매입해서 외환보유고로 확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면 한국은행이 뭐로 확충해요? 시장이 원화를 풀어서 사야 되니까 통화가 그만큼 증발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있다. 그러면 이 시중에 풀은 한국은행의 원화를 한국은행이 통한채를 찍어서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이 그 통한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한국은행이 통한채를 많이 발행했어. 잘못하면 한국은행이 적자가 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계가 있어요. 불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재정 쪽으로 넘어가야 돼. 재정을 긴축하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유동성을 줄여주라는 거예요. 축소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이미 우리 3천 한 5, 600억 돼요. 이거 더 이상 쌀 필요가 없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코스트다 그러면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더 쌓으려고 보면 이제 돈이 많이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있다. 그런데 인플레 압력이 없어 아직은. 그러면 금리를 내리라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금리 차가 축소되기 때문에 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그러면 통화나 금리나 외화 환율 정책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재정 긴축 여력이 있으면 재정을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의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재정을 긴축할 수 없어 지금. 재정을 오히려 더 풀어야 돼.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일이 가서 직접 자본 유입을 규제하라는 거죠. 캐피탈 컨트롤 메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시 정책을 이렇게 쭉 하다가 안 되면 이리 가는 거고. 그런데 거시 정책의 이제 보다는 이쪽 이제 건전성 규제, 소위 은행의 건전성 규제라든지 또는 해외 차입에 관한 건전성 규제 정책으로 가면 돈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미 외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 건전성 규제로 가야 되고 외화 부채가 아직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면 또 국내 신용이 그 팽창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직접 자본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IMF가 제시한 이 자본 자유화와 자본 규제에 관한 정책 수단의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표로 그려준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면 대강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한국은 물론 6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해외에서 외자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자 자본 자유화 정책을 대폭 했는데 그때 이게 이제 FDI 직접 투자보다는 론의 형태로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가능하면 싼 자금을 많이 들여오는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차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발언 시트가 이제 나빠진 거죠. 그래서 90년대 우리가 국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90년대 단기 화채가 대폭 증가하고 신인도가 하락하고 만기 연장하고 리볼빙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국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IMF 사태를 맞아서 완전 자본 자유화에 들어가는 거죠. 외환 자본 자유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외환 자유화는 99년 4월과 2000년 말 2단계에 거쳐서 외환거래법을 자유화하면서 그때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자본거래와 외환거래 규제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자본 통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고 대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거시경제 정책, 그래서 경상수지가 크게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요즘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너무 많이 나서 또 문제예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우리가 비교적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기업 그리고 은행 이런 것들이 해외 단기 차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건전성 규제, 이게 이 앞에 표에서 말한 건전성 규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규제한다든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과거에 비과세하던 것을 폐지하고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이제 이 외환 부분의 건전성 규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채무 관리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자본 자유와 자본 규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밀접한 관계인데 자본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그 결과 쌓이는 것이 대외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죠.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단기 외채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런 국제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 또는 어떤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대외 채무의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과도한 대외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특히 단기 외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고 또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고서로 제시가 됩니다. 99년 6월에 G7 재무장관회에서는 신흥시장국이 채무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신흥시장국은 앞으로
장기 채무 중심으로 차입을 하도록 해라. 단기 외채를 가능하면 줄여라. 그래서 민간 단기 차입을 조장하는 제도는 좀 시정을 하고 해외에서 자꾸 돈을 빌려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할 게 아니고 국내 채권 시장을 개발해서 국내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해외에서 국제채를 발행할 때는 집단 행동 조항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신국제금융 체제 할 때 배웠죠. 캑스 조항을 두어 가지고 나중에 혹시 외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권자들과 외채 협상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라. 뭐 이런 이제 재무장관에 의해서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역시 이 FSF에서 자본 이동 작업반에서 2000년 4월에 보고서를 보면 외채 및 외환 보유 관리에 있어서 은행의 외채 위험 관리와 만기 불일치, 머추리티 미스매치 문제를 여기서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소위 금융감독기구, 금융당국이 경제 전체의 부문별 유동성 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을 그 국무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채권 시장을 육성하도록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2000년 5월에 IMF도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는 외채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지표와 수단들을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채 및 외환 보유액에 관한 대외 취약성 지표 5개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전체 그 나라의 수출액 대비 외채가 얼마냐 이거 관리하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외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GDP 대비 외채가 얼마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GDP가 크면 클수록 버퍼가 생기기 때문에 외채 상환 기초재원으로서의 GDP의 그 비율과 외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채가 뭐 일정 규모 있지만 그 외채가 평균 이자율이 얼마냐, 평균 만기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표시 통화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달러, 그다음에 유로, 옌 이런 표시 통화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00년 그 10월에 G20 재무장관에서는 모든 국가가 소위 국가 부채 관리, 내셔널 발란스 매니지먼트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환위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채무 관리 권고사항을 냅니다.